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락님 잘 지냈습니까? 선생님. 우리 항상 그 아시잖아요. 얘기하는 중 이제 그 얘기 그만합시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요즘 들어서 계속 롤라이 하고 전 시간에 또 롤라이 SL, 롤라이 플렉스 SL 35 그렇죠? 역사 순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오늘이 롤라이 쪽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1984년에 나왔던 롤라이 플렉스 6006, 그러니까 6000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이 될 텐데요. 네. 이 6006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전에 SL이 66년도 SL이 만들고 계속 그 버전으로 나오다가 76년도에 중형 카메라 최초의 전자화된 롤라에서 나왔던 SLX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예. 생긴 거 지금 보여드릴 요 6006 예. 이거 것처럼 생긴 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발전을 해갖고 6006,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6000 시리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헌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롤라이가 상당히 다른 회사의 인수도 많이 되고 그렇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외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그래서 얘가 1981년도에 영국 회사에 매각이 돼요. 네. 그 SLX가 76년도에 만들고 나서 네. 81년도 영국 회사에 매각이 됐는데, 이 회사가 중형 카메라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해요. 일단 그 시대에서. 연구 개발도 중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형 카메라가 우리가 매진을 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국 회사가. 그래서 탄생을 한 게 6000 시리즈예요. 자기들의 장점을 살리자. 이런 그래갖고 이제 경영 모델명을 전략이었겠죠. 사실은 뭐 XLX 1, 2, 3, 4 이렇게 놔도 되는 건데 그냥 6000 시리즈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뭐 찾으려고 하니까 SLX and 6000 시리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네. 거기서 같은 개념인데 이제 회사들이 이런 방침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가져가고 다른 회사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팬들은 똑같은 라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1987년도에 다시 슈나이더가 가져가요. 그래갖고 88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6008 프로페셔널이라는 모델이 발매돼요. 6008이라는 모델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모델이거든요. 네네. 저도 좀 사용을 해봤던 모델이긴 한데 오래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아까 잡지에서 네네네. 광고도 봤었어요. 그런가요? 옛날 잡지인데 그 광고가 있더라고. 6008 프로페셔널 광고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1992년도에 롤라이가 슈나이더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다시 독립을 해.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삼성 테크원, 거기서 거쪽으로 테크윈? 네, 테크윈. 예. 테크원, 테크윈입니다. 테크윈인가요? 네. 제가 지금 그런가요? 거기에 다시 매각을 해 롤라이가. 네. 돈이 없는 거죠, 애들이. 어쨌든 삼성한테 매각됐다. 테크원인데 테크윈인데.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다시 재매입을 해 롤라이가. 다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결론은 2002년도에 롤라이가 덴마크 투자회사에 또 한 번 매각돼 갖고 두 부분으로 분할이 된다. 네. 이게 도대체 몇 번, 이거를 제가 네. 보통 카메라 역사나 이런 거 보면 머릿속으로 쭉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돼 나도.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왔고요. 아까 잠깐 이제 저때 책이 나왔던 게 삼성한테 막 팔리고 그 다음 연도인가 보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90 몇 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 롤라이가 아이디어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 개발비가 없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매각되는 아니 거야. 세상에 카메라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연구 개발비가 없대요. 그래서 삼성한테 돈을 받아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자금이 풍부한 삼성. 그 당시네, 그 당시 네. 95년도 얘기네. 네.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그 이후에
카메라들이 제대로 발전 안 한 이유가 딱 보여요. 연구 개발비가 없었던 거야 이 회사 그냥. 아씨 이 연구 하고 싶은데 연구 개발비가 없네 이런 느낌인 거였겠죠 아마. 그래갖고 아까 이제 맨 끝에 네. 덴마크 투자 회사 2002년도에 롤라이가 매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덴마크 투자 회사가 또 두 부분으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매각이 사갖고 만들었던 게 이 중형에서 66 프레임 최초의 AF 롤라이플렉스 6008 AF를 출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수동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AF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디지털 필름백이 사용 가능한 롤라이플렉스 HY6를 발매를 해요. 드디어. 디지털 백 그게 이제 2007년도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오는데 분할했던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또 망했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버린 두 개로 거죠. 해가지고 그렇지. 살릴 만한 것만 살리고 버린 거겠죠. 그래갖고 이걸. 두 예. 분할을 했는데 네. 그래갖고 그걸 그 다음엔 또 어떤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갖고 네.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그래갖고 뭔가가 역사적에서 뭔가가 단촐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롤라이 쪽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매각이 잦았다는데 아까 우리 랑님이 말한 대로 뭐 돈 자체가 없으니까 투자 회사들을 계속 찾았던 거고 투자보다 팔고 사고를 반복했다 후반기에 들어서 그게 이제 84년, 81년, 80년대 들어서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그때는 일본 카메라들이 시장을 제패했고 막 그런 시절이니까 독일 롤라이도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건 역사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카메라 좀 줘보실래요? 네. 이 6000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인데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LX의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SLX라는 롤라이플렉스 SLX라는 모델은 76년도에 전자화된 모델이라는 얘기죠. 6006 이것도 우리는 하셀브라드랑 만약에 굳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하셀브라드는 대체적으로 수동이죠. 그렇죠. 필름도 수동으로 감아야 되죠. 얘는 모터가 근데 하셀블라드 나중에 그렇게 그건 되죠. 이 당시에 이때는 나중에 그렇죠. 얘가 더 먼저. 그렇죠. 그래갖고 얘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게 돼 있다. 건전지, 충전 네. 건전지 네. 이게 들어가 갖고 이게 모터나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켜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게 돌려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가 SLX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홀더가 뒤에 홀더가 교환이 된다. 그렇죠. 홀더가 이렇게 필름 홀더가 분리가 되는 거. 그래서 빨리 교환. SLX는 이건 안 됐었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진보한 것 중에 그게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보이질 않네. 오케이. 한 번 더 못하시면 도와드리려고요. 그래갖고 촬영할 때는 다시 얘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혓바닥, 네. 그 필름 가려주는 그게 내려오니까 작동을 하는 거고. 얘는 보면은 84년부터 이거는 6006 시리즈 6006 첫 번째 6000 시리즈 첫 번째 모델은 여기에 보면은 84년부터 93년까지 총 14,600대가 생산된 이란 반사식 카메라다. 요 모델만. 네. 물론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이 팔렸겠죠. 그 다음에 렌즈는 역시나 HFT 코팅이 된 자이스의 플라나 80mm 2.8 렌즈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 메이드 바이 롤라이라고 적혀.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렌즈 교환이 가능한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셔터 스피드는 1초에서 30초에서 500분의 1초까지 되는 렌즈 셔터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실래요? 네. 물론 이거는 렌즈 셔터를 채용한 거예요. 작동은 여기서 조절을 하지만 작동하고 그다음에 셔터하고 조리개는 전자식으로 제어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럼요. 이건 뭐 완전히 전자화된 카메라예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요 파인더? 부분. 요 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음, 부분.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뭐라고 하죠? 공정의 정밀도가 높아진 게 보이는. 더 높아진 네. 거? 그럼 이 당시는 이미 84년도니까. 네, 이게 그런 게 보이니까 확실히 예전이랑 다르게 확실히 높아졌다는 게 보이죠. 싱글 렌즈 리플렉스 좀 힘을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다 알기 시작한 게 아닐까 예, 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카메라예요. 사실은 이게 그 시대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보통 뭐 66의 핫셀 또는 이제 스튜디오 67에서 뭐 마미야 또는 뭐 펜탁스 이런 카메라들이 645 쪽에서 또는 이런 카메라들이 나왔을 때인데 핫셀이나 뭐 펜탁스는 요즘 좀 작은 사이즈였고 645고 66이나 67 쪽의 사이즈 얘는 66 120평 필름 써서 66 12장을 촬영을 하는 건데 핫셀이랑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데 핫셀이나 마미야 쪽에 비해서 당시에 굉장히 진보되어 있던 최신 기술 나름 카메라요. 굉장히 그다음에 나 그때 뭐 핫셀이나 마미야는 전자화된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까지 전자화 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겠죠 그 회사들은 뭐 중형인데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얘는 프로가 쓰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필름을 얘는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전진을 시켜주는 모터가 달려 있어갖고 자동으로 전진시켜주니까 이런 카메라들을 어디서 많이 썼냐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패션 쪽이라든가 그런 쪽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어요. 빨리 가봐야 그럼요. 안 그러면 이제 핫셀도 따로 이제 그걸 달거나 어떤 식으로 해서 쓰긴 썼지만 얘는 일체화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갖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고가의 카메라였다. 역시 롤라이는 저가보다는 가격 정책이 근데 이렇게 만든 거 보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얘들이. 그렇게 만든 딱 봐도 기술을 다 도입해놓고 비쌀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때 당시에도. 저기에 그 자기네들 매출을 얘기한 게 있었어요. 국가별 매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소득이 높은 나라 독일이 자기네들 나라가 40%. 그다음에 이거를 산 사람들 산 수요가 대부분 독일이라고 하더라고. 유럽 안에서도 이게 비쌌던 거겠죠 아마. 독일하고 일본 정도가 주요 매출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 렌즈들을 보면은 다 경쟁사의 렌즈들보다 더 100만 원? 씩은 더 비싸지 않았을까? 제 그때 그 당시에 소견으로는 제 생각 짧은 그 지식으로는 그 정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수십 종류의 렌즈들이 있잖아요. 네. 프로들은 이제 뭐 한두 가지 갖고 안 되는 거 여러 가지를 갖추려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근데 어쨌거나 성능으로만 본다면 지금도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고 당시에도 성능적으로라면 렌즈의 성능이든 바디의 시스템적인 성능이든 그런 쪽에서는 롤라이 6000 시리즈가 선도를 해갖고 나갔던 거는 맞다. 사용자는 적었지만. 그리고 얘는 전자화가 되면서 물론 기계식보다는 장고장이 좀 있었다. 뭐 그건 근데 제가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장고장 얘기를 잠깐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카메라나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고장이 안 나는 카메라는 없죠. 그런데 고장이 안 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롤라이를 고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언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로 보내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왔다 갔다 45일이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비슷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있고 수입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AS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쓰는 수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AS망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 라이카는 워낙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쓰시는 수리공들도 있으시고 다른 요즘에 벤츠나 이런 아우디도 뭐 어디 고장 났다고 하면 직구해 버리잖아요. 부품을 직구해서 아는 분한테 뭐 이거 수리를 아는 분한테 갖다 주면 수리를 할 정도로 이제 보급이 된 건데 롤라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막 그 마세라티 같은 스포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성능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고장이 나면 답이 없는 느낌. 마세라티. 그 차는 근데 그것도 참 발전 안 하는 차야, 걔도. 얘도 뭐 비슷한데요. 걔도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자동차를 좋아해서 타보고 그러면은 참 발전 안 해, 걔도. 근데 이게 말은 매력이 있잖아요. 자기네들만의. 근데 이 롤라이 쓰는 사람들의 매니아층이 있어요. 네.
그 매니아층한테는 굉장히 롤라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예요, 사실은. 어느 카메라나 매니아층이 있지만 이 롤라이의 성능, 렌즈의 성능,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적인 성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진보되고 가장 하이 클래스 쪽에 속했던 카메라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롤라이 처음에 21년 롤라이부터 시작해갖고 스테레오 카메라부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쭉 여러 편에 걸쳐서 롤라이의 히스토리하고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시작점이 있었던 카메라들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롤라이 TLR, 트윈 렌즈 리플렉스 의 카피 모델들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뭐 독일에서도 좀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에서도 또 나온 게 있고, 미국 쪽에서도 나온 게 있고, 일본 쪽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일본 카메라에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독일 쪽 카메라에서 하나 정도를 해갖고, 한 4편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롤라이가 참 안타깝죠. 트윈 렌즈 리플렉스가 죽으면서 점점 사운이 기울어 가는 게 찍으면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돌아보는 롤라이 카메라는 앞선 기술력을 내세워갖고 했는데 조금 비운의 카메라라고 그래야 될까요? 밸런스를 못 맞추고요. 굉장히 뛰어났던 카메라고 그렇는데 판매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는 맞다. 그다음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도 맞다. 여전히 비싸다. 그다음에 아니요, 이제는 예전 것들은 오히려 롤라이 쪽은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롤라이 비싸진 않아요. 너무 비싸던데. 롤라이 플렉스 비싼가요? 롤라이 플렉스는 롤라이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걔네가 오리지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카메라는 근데 좋은 카메라잖아요. 롤라이 그렇죠, 플렉스는. 그럼요. 그럼 고장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고 걔네들은. 근데 전자화가 되면서 이제 고장률들이 좀 나왔던 거지. 기계식 카메라 쪽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카메라예요, 롤라이가. 기계 쪽은 정말 괜찮아요. 그랬던 카메라라고 하면서 롤라이 편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4편에 걸쳐서 카피본들, 여전히 우리가 구입하고 구입할 때 매력적인 것들, 역사적으로 좋았던 카피본들 4개 정도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드라기였습니다.